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제 총선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대장신도시, 영상단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부천에서도 시민사회에서 다투어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부천의 총선 이슈는 뭔지,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죠. 경기도 민관협의체에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최순영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기현 YMCA 사무총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 선거 전에 돌입했는데요. 분위기가 참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천의 총선 분위기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하고 국가의 재난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운돼 있고 걱정되는 게 정책이 시종돼 있는 선거라는 건 사실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는 대동제로 변화되면서 선거구가 가부의병정 이렇게 바뀌어서 네. 또 이제 유권자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자기 지역 선거의 후보자를 확인하고 정책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최순영 전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지금 나와주셨는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제가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 하면서요. 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통해서 그 유치원 3법을 통과되기까지의 그 저희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청의 경기도의 민간협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이번 선거 풍경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깜깜이 선거다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비례정당 등장으로 취지가 무색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과연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최 의원께서는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이번 총선은 제가 보기에 정말 깜깜이 선거인 것 같아요. 거리에 네. 나가도 후보를 볼 수도 없고 네. 예전 같으면 명함 뿌리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제가 부천역에 나가 보니까 네. 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선거차가 와 있는데 뭐 연설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만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정말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4년 동안 국민으로서의 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우리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네. 정말 이번에는 정책을 전혀 볼 수도 없고 누가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정당에는 뭐 살인 미수 사기 이런 죄수 전과자들이 잔뜩 나온 걸 보면서 참 걱정이 큽니다. 두 분 모두 부천에 거주를 하시는데 부천 시민으로서 부천의 현안, 지역의 현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천의 현안은 제가 그 부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외곽순환도로 네. 거기 보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심각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외곽순환도를 터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그 해놓은 문제, 그다음에 굉장히 정체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심각하고 네. 우리 김기현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알겠지만 대장 들녘에 그 3개 신도시의 무분별한 그 신도시 개발 네. 이런 문제점이 부천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네. 올해 부천에 거주한 우리 의원님께서 현안을 짚어주셨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왔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번에 유례없는 선거 운동을 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냐 하는 게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결정짓게 되고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보고 판단하느냐, 네. 어떤 정책을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부천의 시민단체들이 YMCA를 비롯해서 같이 전국적인 현안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정책 질의를 한 문제도 있고요. 네. 자세한 말씀은 좀 이따 드리고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탄소 배출이 몇 등인지 아세요? 탄소 배출이 세계 7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 악당 국가로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19도 사실 기후 위기, 생태계 변화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민단체들과 같이 기후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그리고 전 세계 70개 국가는 이미 205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드는 국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 이런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대기 환경 개선한다든지 미세먼지 저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기 신도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동부천 IC. 동부천 IC 지금 계속 현안이거든요. 그리고 부천 식물원하고 까치의 정수장 옆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은데요. 눈에 띄는 게 대장 신도시 개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조성 절차에 들어간 만큼 뒤집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칫 발목 잡기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대장 신도시는 사실 대장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부천시에서 대양동 산업공단을 만들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장덕천 시장께서는 산업공단을 진행하더라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네.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고 국토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냥 강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후보들한테 정책 질의한 내용은 대장 상기 신도시 찬반도 물어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래서 현재 민간공 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시민 환경단체들은 배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을 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다시 좀 재개할 것인지 이거를 후보들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이 답변을 나오면 그 답변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 사업인데 그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주의적인 선택, 민주 선택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2020년 한국에서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부천 YMCA에서 내놓은 뭐 제안들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부천 지역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는 전국 최고고 녹지율은 전국 최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최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부천은 분지형 도시인데 경인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가 중심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음 터널을 하는 문제 그래서 과거에 사실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네. 외곽순환도로 방음 터널 하는 건 몇 번 공약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시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외곽순환도로 판교 구간은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 교통량이 33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17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배출 요인이 있는 거고 예산이 들더라도 여기에 방음터널을 설치를 하고 또 지붕에는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이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천 시민사회에서도 정책 제안에 나섰는데 각 당의 정책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떤 예. 반응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가 후보들 질문을 받고 나서 다음 주 초에 그거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 취합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못 알려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어쨌든 눈여겨보는 점은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후보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통합당 후보들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상기 신도시 반대는 반대로 통합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갈지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걸 시민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져갈지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쟁점이고요. 근데 동부천 IC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이 전부 다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이런 네. 것들이 이후의 쟁점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쯤에는 취합된 각 정당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또 재난지원금 등이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오는 네. 이슈예요. 특히 부천의 경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좀 궁금합니다. 장덕천 시장은 급한 곳에 선별 지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재난입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네. 지금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요. 네. 자영업자나 그다음 소상공인들 등등.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부천시장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가 여론이 심각하니까 다시 이제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재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역 확패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부천시장이 그걸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받고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국가도 이게 재난기금으로서 모두 이제 뭐 저기 70%를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래서 뭐 여론이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기본금, 기본소득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로 해서 심각합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별 지원보다는 네. 보편 지원이 네, 그쵸. 맞다라는 예, 말씀이실 예, 거예요. 자, 김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최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네. 어쨌든 재난에 대한 긴급 지원이긴 하지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제가 그 근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오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복지는 선별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로 변화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추세 속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도 그런 논의를 어떻게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갈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가져가고 있는 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큰 그림에 대한 인식은 좀 취약한 상태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 기본소득 또 재난 지원금 필수적이었다라는 예,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총선에 영향이 좀 있겠죠. 왜 그러냐면 투표하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특히 연세 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뭐 투표율이 사회적 떨어질 거리를 것이다. 사회적 거리를 돌아 네. 그리고 뭐 요즘 거의 회의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네. 회의를 못 하도록 사람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선거가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염려가 돼요. 사실 이럴수록 저는 자기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잘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오히려 나한테 큰 어떤 혜택이 온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투표율입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36개에서 10개 줄었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소는 줄었지만 접근성을 높이고 또 공간을 넓히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되책이 될까요? 어쨌든 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선관위만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운 게 네. 부천시에서 대동제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웅대도 사실 그렇게 왜 시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안 하고 진행되기 굉장히 일단 안타깝고요. 그런데 사실 선관위 행위도 문제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예를 들면은 자택격리돼 있는 경우는 참정권이 또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수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텐데 사실 이번 선거 깜깜이 선거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선거가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처음일 텐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례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더 현명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후에 국가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결정적인 키를 사실 이번에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투표를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외면하게 되면은 4년 동안 코로나19 이상의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분위기가 네. 극단적인 정치 지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투표율이 떨어지면 적극적인 지지자들만 투표하게 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만 투표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정치가 더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정치라는 거는 시민적 상식이 반영되고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기일수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정치가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깜깜이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지역의 후보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정당 보고 찍고 정책을 잘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책을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공약을 잘 봐야 하는 거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약은 그래서 빌공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약을 철저하게 좀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고 굉장히 자랑하는데 그 법안 발의가 어떤 법안인지 잘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네. 부분 좀 언론적인 설명이실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의정 활동의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팁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석률, 뭐 법안 발의, 공약을 봐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네. 건 그 사람의 경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이요. 네, 저는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정당 경력을 보면 살인미수, 사기 뭐 이런 심각한 범죄 경력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 정당에게 8억을 선관위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은 네.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이번에 후보로 출마했는지는 꼭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석률 그리고 법안 발의 그리고 경력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우리가 또 좋은 유권자로서 역할을 해내야겠죠.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부천의 총선 이슈 다뤄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